졸시 풀이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약간 오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만 하고 바로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냐면 15번 문제에서 토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의였어요. 토러스의 정의였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XYZ들의 모임을 우리가 토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가 정칙 공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됐었냐면 이 정칙 공면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정칙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칙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f라는 삼변 함수를 정의해서 f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함수라고 됐을 때 얘가 원점을 제외한 곳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서 0,0을 제외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00을 제외한 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얘가 DFP를 우리가 구했을 때 00을 제외한 XY가 0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얘가 000이 되는 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불렀고, 그 임계점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임계값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DFP가 000이 되는 순간이 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씌운 게 a가 되고, 그리고 z가 0이 되는 이러한 순간에서는 0, 0, 0이 나오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싱귤러 포인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 대응하는 특이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대응을 시키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0이 특이값이 되고, 따라서 이 특이값을 제한 나머지가 정칙값들의 모임이 됨으로써 r제곱이 정칙값이 돼서 우리가 f 인버스의 r제곱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t와 같아서 얘가 정칙값 정리해서 정칙공면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어요. 이제 수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통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바로 보죠. 1번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초반에 배웠던 베이즈 정리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술하고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 44페이지에 정리 10번에 있는 베이즈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기 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A1, A2 그리고 AN, n개의 사건이 있을 때 얘가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그 S에 한 분할을 형성하고, 즉 이 말은 S라는 샘플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렇게 n개로 정확하게 다 분할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A1, A2, 뭐 A3, 뭐 A4.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n개에 대해서 S라는 샘플 스페이스를 n개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각각의 사건으로 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대응하는 probability, 우리가 이거를 PAK를 하겠습니다. A1부터 AN까지 대응하는 확률을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겠죠. 이렇게 가정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그리고 어떠한 B라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B에 대응하는 사건의 확률이 양수인 0보다 큰 임의의 사건 B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조건부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죠. 즉 B가 일어났을 때 AI가 일어날 확률, 사건 AI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됐었냐면 서메이션의 K는 1부터 N까지 P AK 곱하기 P B바 AK고, 이거분의 P AI의 P B바 AI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되는 것이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고요.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베이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어쨌든 조건부 확률, 어떠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즉 n개라는 사건이 샘플 스페이스의 분할을 각각 다 형성한다고 할 때, 즉 교집합이 없을 때, 그랬을 때 그 각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0보다 큰 그런 확률이라고 가정하고, 또 B라는 어떤 임의의 사건을 양수인, 확률이 그 양수인 B라는 사건을 임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났을 때 AI가 발생될 사건에 대한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표본 공간은 S라고 뒀는데 이게 이제 뭐로 되는 거예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S에서 B로 표본 공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해보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B가 일어났을 적에 AI가 발생할 확률은 무엇이냐면 정의에 의해서 B가 일어난 거 분해 AI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 교집합의 확률이었죠. 이거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음에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되죠. 뭐냐면 첫 번째 전확률 공식이라는 거 이거와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곱의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곱의 규칙에 의해 성립한다 라고 하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전확률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확률 공식이라는 건 B라는 임의의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써지냐면 저렇게 사건이 n개로 분할을 형성하는 이렇게 각각이 다 디스조인트한 사건들에 대한 확률을 PAK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PB에 대한 확률은 뭐냐면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P 뭐부터 먼저 써줄 거냐면 AK가 발생했을 적에 대한 B의 확률 곱하기 PAK 확률을 곱해주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게 B의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확률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곱의 규칙은 무엇이었냐면 얘는 무엇이었냐면 PA1부터 AN개의 사건을 다 교집한 것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었냐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probability A1부터 자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probability A1 그러니까 A1이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곱의 규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유도할 수 있냐면 P AI 교집합 B라는 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PB가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곱할 수 있죠. 양배를 곱하면 B가 먼저 일어난 것에 대해서 AI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을 곱해주면 AI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한 게 조건부 확률 곱의 규칙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다음과 같이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A1이 발생했을 때 A2에 대한 확률에다가 PA1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PA1 교집합 A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를 곱할 거냐면 PA1 A2 교집합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응하는 A3에 대한 확률. 그러면 여기까지 또 곱하면 어떻게 돼요? PA1 교집합 A2 교집합 A3 교집합에 대응하는 확률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거를 n개까지 일반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곱해서 계속 어디까지 곱하냐면 PAN이 발생할 확률. 뭐가 일어났을 때 A1도 일어나고 A2 쭉쭉 가서 A의 n-1 번제에 대한 사건까지 다 일어났을 때 얘에 대한 교집합이 다 일어났을 때에 대응하는 그랬을 때 대응하는 AN에 대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면 A1부터 AN까지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 곱의 규칙을 일반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곱의 규칙과 전확률 공식을 두 개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베이지 정리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확률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B가 일어났을 때 임의의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B가 일어날 확률이 양수인 임의의 사건 B에 대해서 그 B가 일어났을 때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I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식이 된다라는 걸 암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확률 공식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고백 규칙이 증명 과정에서 쓰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언급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확률 공식이라는 거는 어떤 임의의 사건 B라는 확률이 어떻게 됐었냐면 AK가 발생했을 때 B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하고 거기에 AK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그게 그 개수만큼 그 AK 즉 1부터 n개만의 그 개수만큼을 다 곱해줘서 다 더해주는 거죠. 요걸 곱해서 다 더하는 것들 A1부터 AN까지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조건 전확률 공식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되게 중요하죠. 이산형 분포와 연속형 분포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성질을 아는 대로 다 진술해라. 그래서 이산형 분포는 영어로 discrete distribution이라 하고요. 그리고 연속형 분포는 continuous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에 대한 차이를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 차이는. 그래서 차이는 표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표로 이렇게 작성해 볼 건데 먼저 이산형 그리고 연속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특징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공간, 이 샘플 스페이스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 일단 주 차이점인데요. 일단 연속형의 경우에는 어때요? 한 가지씩 셀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연속형이 아니라 이산형의 경우에는 하나씩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본 공간은 셀 수 있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형에서는 셀 수 있는 카운터블한 애가 되고요. 연속형에 대응하는 연속형 분포에 대응하는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면 컨티뉴어스 연속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표본 공간을 했으니까 이제 분포 함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산형 분포의 분포 함수는 항상 뭐가 돼요? 항상 불연속 함수가 되죠. 즉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점프가 있다라는 거죠. 불연속 함수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형태의 분포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산형에 대한 분포 함수는 항상. 그래서 이산형 분포의 분포 함수는 항상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속 함수는요? 그러니까 즉 연속형의 분포에 대해서는 연속형 분포의 분포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죠. 그래서 얘는 연속 함수가 됩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확률 계산에서도 달라지죠. 확률 계산에서 뭐가 달라지냐? 이산형의 경우에는 그 확률들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하죠. 그런데 연속형의 경우는 어때요? 적분을 해서 계산하죠.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계산하더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한 점에서의 확률입니다. 이산형 분포의 경우에는 한 점에서의 확률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0 이상입니다. 0 이상. 한 점에서의 확률이. 왜냐하면 이산형이라는 것 자체가 표본 공간이 셀 수 있는 표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셌을 때 그 한 점에서의 확률이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형에서는 항상 0이죠. 왜냐하면 제 확률 계산도 적분으로 하기 때문에 점, 직선 이런 것에 대한 적분값은 그냥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에서의 확률은 연속형 분포에서는 0이 되더라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확률 혹은 확률 밀도 함수 혹은 확률 함수의 형태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괄호를 왜 했냐? 연속형일 때는 이 연속형에 대응하는 이런 함수,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만약에 이산형 분포를 따른다면 그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확률 함수라고 부르고 그걸 probability function, 즉 줄여서 PF라 했고요. 연속형 분포의 경우에는 연속형 분포에 대한 것은 x라는 확률 변수가 만약에 연속형 분포를 따른다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 즉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즉 줄여서 PDF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렇다면 이산형의 경우에는 확률 함수가 분포 함수를 구했을 때 이 분포 함수의 미분으로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연속형 분포에 대해서는 분포 함수 미분으로 구할 수가 있죠. 미분으로 구할 수 있죠. 이 차이라는 거죠. 연속형과 이산형의 차이는. 그
그래서 이산형과 연속형의 차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본 공간, 두 번째 분포 함수, 세 번째 확률 계산, 네 번째는 확률 한 점에서의 확률, 다섯 번째는 확률 함수 혹은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했고, 이산형의 경우에는 표본 공간을 카운터블하게 셀 수 있고, 연속형일 땐 컨티뉴어스하고, 그리고 분포 함수는 이산형 분포의 분포 함수 항상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점프가 있고, 연속형 분포의 분포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가 되고, 그리고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산형은 시그마, 연속형은 인테그랄. 그리고 한 점에서의 확률은 이산형 분포의 경우 0 이상,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한 점에서의 확률이 연속형 분포의 경우는 항상 0이고, 그리고 확률 함수, 즉 이산형 분포의 경우에는 확률 함수라고 불렀고, 그걸 PF 이렇게 줄여서 불렸고, 그거는 분포 함수를 구해서 미분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포함수 미분으로 구할 수가 없고, 반면에 연속형은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PDF, 즉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분포함수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 2가지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을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3번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지금 S라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 직사각형이 자 다음과 같이 0, 3, 0, 3 이렇게 직사각형, 그러니까 사실은 정사각형이죠. 이러한 정사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S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로부터 한 점을 딱 뽑았어요. 무작위로 딱 뽑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여기서 x, y를 뽑았어요. 여기 x, y죠. x, y를 뽑았을 때 그 x 좌표를 뭐라 한다? 이걸 확률 변수 x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점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그 뽑은 점이 s의 어떤 부분 집합에 놓여있을 확률이 그거의 면적에 비례한다. 이 면적에 비례한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2차원 균등분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얘는 당연히 연속형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 연속형 분포에 대한 함수가 2차원 균등분포여서 9분의 1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확률 변수 x가 좌표 자체가 아니라 그 뽑은 점을 확률 변수 x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뽑은 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2차원 균등분포로 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한다는 점 자체는 2차원 균등분포와 특정이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무작위로 점을 뽑는 것과 그 점을 뽑았을 때 그 점이 S의 어떤 부분 집합에 놓였을 확률이 면적에 비례한다는 특징만 봤을 때는 2차원 균등분포와 동일하지만, 그 확률 변수 x가 뽑은 점이 아니라 뽑은 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이건 2차원 균등분포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9분의 1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못 구한다고 해서 이걸 못 구하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부터 B까지, 여기서 A하고 B는 0하고 3 사이입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에 대응하는 이러한 확률을 지금 구하라고 준 겁니다.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척분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균등분포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표본 공간 문제를 풀어보면 표본 공간 S를 그리면 다음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따라서 probability A부터 B까지에 대한 이 확률은 결론적으로 0과 3 사이에 A, B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B, A가. 왜냐하면 크기 비교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A가 더 크다라고, A가 더 작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이렇게 딱 그어져 있는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형 분포를 따르니까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부분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즉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B-A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준 거에다가 곱하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비례상수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넓이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즉 이 비례상수가 fx가 되지는 않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되진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집합의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례상수는 2차원 균등분포일 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는 뭐가 되냐면 이 표본 공간 S의 넓이분의 역수가 되죠. 즉 표본 공간
S의 넓이의 역수가 되는 거죠. 비례상수. 그래서 그 비례상수가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의 b-a가 답이 되더라 라는 거죠. 뭐 혹은 뭐 이렇게 바로 제가 쓰긴 했지만 뭐 한 단계를 더 쓴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9분의 1 곱하기 3 dx 이렇게 써도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3번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핵심은 이 면적에 비례한다는 점. 그래서 이 S의 어떤 부분집합, 얘가 지금 딱 부분집합에 놓여있을 확률이니까 이 면적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은 표본 공간 S의 넓이의 역수가 그 비례상수를 반드시 곱해줘야 되는 거고, 이 면적에다가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차원 균등분포와 동일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fx가 9분의 1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편유변수 x 자체 뽑은 점이 아니라 점에서 끝나는 게 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요. 3번은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을 봅시다. 자, 4번을 보면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경이 1인 원 S의 내부에서 한 점을 뽑는 실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점을 딱 뽑는 실험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의 어떤 집합 A 안에 점이 뽑힐 확률이, 그러니까 점이 뽑힐 확률이 A의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를 원점에서 뽑힌 점까지의 거리라고 했을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81페이지에 예제 2.14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이제 이 경우가 드디어 2차원 균등분포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3번하고 차이를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점을 무작위로 뽑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점이 뽑힐 확률이 A의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다른 점은 얘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 x가 뽑은 점의 x 좌표, 그러니까 점을 뽑은 것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x 좌표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좌표를 뽑았을 때, 그 점을 뽑았을 때 그 원점에서의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점 자체를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뽑힐 확률이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2차원 균등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이 뽑힐 확률이 이 부분집합에, 그러니까 어떤 S의 부분집합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점은 3번하고 동일하지만 확률 변수 X의 구성 자체가 3번 같은 경우는 뽑은 점의 X 좌표가 되고, 얘는 그 뽑은 점하고 원점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점 자체를 한 번에 이용하는 걸 확률 변수 X로 정했고, 3번은 그 뽑은 점에서 X 좌표만 뽑아내는 걸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2차원 균등분포의 느낌은 있지만 4번이 완벽한 2차원 균등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원 균등분포가 됩니다. 즉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면적의 역수가 비례 상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쨌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이니까 넓이가 파이겠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1이 비례 상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시작할 거냐면 이 x라는 요 확률 변수의 분포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fx, 즉 이 분포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포함수 정의는 probability 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얘가 의미하는 거 결국은 뭐냐면 파이분의 1 비례상수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뭐인? x인 원의 넓이를 곱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게 우리가 probability 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그런 확률이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파이분의 1에다가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x 제곱이 되고, 그럼 얘가 날아가서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파이분의 1의 기준은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x는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고, 0과 1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이 분포함수가 다음과 같이 적혀지겠죠. 따라서 이제 분포함수를 정리하면 이 분포함수는 어떻게 써질 수 있냐면, 먼저 x라는 이 반지름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먼저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률이 0이고, 왜냐면 분포함수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누적 분포함수이기 때문에 확률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x에 대해서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지금 x가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포함수를 따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얘를 뺀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0이 되는 거고, x가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아까 했듯이 x제곱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거리 자체가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항상 뭐냐면 이 단위원이 있고, 여기에 지금 x 어떤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원점하고 거리가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이 1을 넘는다는 거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만약에 그린다면 이 원이 여기 항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 안에 항상 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이게 최종적인 분포함수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분포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x가 연속형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분포함수를 구했으면 그걸 미분해서 확률 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2번에서 문제 풀었죠. 따라서 x의 확률 밀도함수 fx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분포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0은 어차피 미분해도 0이고 1을 미분해도 0이니까 0을 이렇게 밑에다 쓰고, 얘를 미분하면 2x죠. 그러니까 x가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2x고 나머지 경우 otherwise에 대해서는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4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마치고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에 연속형 분포, 즉 continuous distribution이 지니는 성질을 모두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즉 기니들이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건 사실 2번 문제랑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죠. 2번 문제랑. 그래서 일단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일단 기억의 경우 한 점에서의 확률은 항상 0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분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연속함수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유일하냐? 그렇지는 않죠. 자, 왜 그러냐? 일단 먼저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x가 연속형 분포를 따를 때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함수 fx라는 것이,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를 만족했죠. fx가 0 이상이고, fx라는 것을 어떤 샘플 스페이스의 구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면 이거를 적분한 것이 뭐다? 1이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fx가 pdf일 동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정의에 의해서 디귿은 맞게 되는 것이고, 리을이 아닌 이유는, 확률 밀도함수가 유일하지 않은 이유는 한번 적어볼게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73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냐? 유일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연속형 분포를 가진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한 점 x에 대하여, 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한 점 x에 대하여 뭘 얘기할 수 있냐면 probability x에서는 항상 확률이 뭐예요? 0이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에서도 방금 말했듯이 0이고, 따라서 probability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나, 이게 중요한 거죠. probability x가 a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확률이나 작을 확률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죠. 확률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어차피 는을 빼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x가 연속형 분포를 따른다면 이 확률이 다 같은 거죠. 점을 빼도. 왜냐하면 점에서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 생각을 더 계속 한다면은 이렇게 유한계 또는
무한계의 점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의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임의로 변화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즉,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x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임의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임의로 변화될 수 있죠. 이 결정적인 근거가 뭐라고요? 점의 수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는을 붙인 거나 안 붙인 거나 결국 확률이 똑같게 되는 거고, 이게 유한계 내지는 무한계의 점들로 확장했을 때도 당연히 계속 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결론적으로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확률 분포에 영향을 안 미치고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일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리을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조건 방률에 대한 문제가 되죠. 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51페이지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완전. 상황이 어떠냐면 어떤 회사가 제품을 3개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 이 공장이 다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6번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제 6번 문제를 다시 보면, 이 생산량 중에, 전체 생산량 중에 1공장은 2공장과 제3공장, 그러니까 1공장에 대한 생산량은 각각, 그래서 생산량이 제1공장이 제2공장, 3공장의 각각의 2배를 생산하고, 그리고 제2와 제3은 생산량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제품이 2%가 불량률이고, 그러니까 불량률이 2%라는 거고, 제3공장의 제품은 4%가 불량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량률이 0.02인 거고, 확률이 제3공장은 0.04인 것이죠. 제1공장의 제품에 대한 불량률도 0.0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작위로 한 제품을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불량품이었다면까지가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불량품이었다면 그게 1공장의 제품의 확률, 이게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즉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풀어보면 사건 A1을 제1공장의 생산율이라 하고, 사건 A2를 제2공장의 생산율이라 하고, 사건 A3을 3공장의 생산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PA1, 즉 A1의 생산율, 즉 1공장의 생산량의, 그러니까 1공장의 생산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0.5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공장에 대한 생산율은 0.25, 그리고 3공장에 대한 생산율도 0.25여야, 이거여야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인 제1공장이 2공장과 3공장 각각의 2배를 생산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즉 제1공장의 생산율이 0.5라면 제2공장과 제3공장이 0.25씩 해서 각각의 2배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B라는 사건을 불량품이 나올 사건이라 하자. 그러면 불량률이 나올,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즉
A1 공장에서 불량품을 생산할 비율은 아까 뭐였냐면 0.02였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2%니까. 그리고 제2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 그게 불량품이 나올 사건이 0.02인 겁니다. 그리고 또 제3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4인 겁니다.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2%, 4%였으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무엇이냐면 베이즈 정리에 하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건 1공장의 제품. 그러니까 한 제품을 딱 뽑았는데 그게 불량품이었을 때 그게 제1공장의 제품인 거죠. 즉 우리가 불량품이 나올 사건을 B라 했고 그럼 B가 일어났을 때 그게 1공장의 제품일 확률이니까 A1인 거죠. 즉 P A1 바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정의해서 뭐가 돼요? P B분의 P A1과 B의 교집합이 되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P, B의 경우는 전확률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서메이션에 K는 1부터 3까지 probability A, K의 확률에다가 probability A, K가 일어났을 적에 B에 대한 확률을 곱해주는 거고 그럼 그거 분의 뭐가 돼요? P A1이 일어났을 때 B에 대한 확률에다가 P A1을 곱해주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전확률 공식과 확률의 고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가 PB, 즉 우리가 불량품이 일어날 확률은 그게 1공장일 때, 2공장일 때, 3공장일 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고 전확률 공식에 의해서 확률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 중에서 1공장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게 1공장의 확률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의 항들 중에서 하나 즉 1공장에 해당하는 걸 위로 올리면 되겠죠. 이게 베이즈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면 probability B A 그러니까 B 바 A1 곱하기 P A1 더하기 P B 바 A2에 P A2 더하기 P B바 A3 곱하기 P A3 분의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 B바 A1 곱하기 P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률의 고배 법칙에 의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즉 0.02랑 0.5로 곱하니까 뭐 나와요? 0.0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02랑 0.25로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0.0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니까 뭐가 나와요? 0.0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거 분에 뭐가 나오냐면 해당하는 거 1공장에 해당하는 얘가 1공장, 2공장, 3공장 중에 불량품을 딱 뽑았을 때 그게 1공장의 확률이니까 1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분자에 올리면 얘는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0.025분의 0.01이 나오면서 우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분의 4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여기다가 400을 곱하면 되겠죠. 400을 곱하면. 따라서 이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5분의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기말고사 범위가 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7번 문제가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빨간 공의 비율이 P라고 했을 때 이 상자에서 N개의 공을 무작위로 이게 중요한 거죠. 복원 추출 즉 뺐다 다시 넣어서 그걸 다시 뽑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얘 반대는 뭡니까? B 복원 추출이죠. 뽑고 다시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원 추출한다 가정하고 뽑고 다시 넣는다 가정하고 x를 빨간 공의 개수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은 얼마고 분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각각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169페이지에 예제 3.8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경우는 페이지 180페이지에 예제 3.1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일단 먼저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n개의 확률 변수를 생각할 겁니다.
그걸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 거냐면 x1, x2, xn까지를 했을 때 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i라는 것을 1 또는 0이라고 잡고 여기서 1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공을 뽑았을 때 추출된 i번째 공이 빨간색인 경우, 레드를 하겠습니다. 빨간색인 경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추출된 i번째 공이 블루,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n까지가 되는 거죠. n개의 확률 변수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n개의 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n개의 공을 무작위로 추출하니까 추출된 n번째 공이 레드이거나 블루인 경우를 1과 0으로 각각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무작위로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원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i번째 공이 빨간색이면 1을 채택하고 파란색이면 0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건 가정에 의해서 x1부터 xn이라는 n개의 확률 변수를 뭐가 돼요? 얘는 독립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복원 추출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요 x1, x2 각각의 평균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확률을 알아야 되겠죠. 즉 xi가 1이 될 때, 즉 추출된 i번째 공이 빨간색인 경우에 대한 확률은 뭐냐면 얘를 p라 하기로 했죠. 왜? 이거 문제 조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대로 파란 공일 확률은 1-p가 되겠죠. 이거이고 그리고 expectation, 즉 xi에 대한 기대값 정의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즉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죠. 그래서 p가 되겠죠. 이게 날아가니까. 이게 정의죠. 그러니까 평균은 확률 변수,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에다가 그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곱한 거에 곱해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령 분포의 경우에는 x, fx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거고요. 그리고 연속형 분포는 인테그랄 x, fx, dx를 이렇게 적분한 거를 우린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의상. 그러면 얘는 p가 되고 평균이. 그리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 확률 변수를 제곱하면 되죠. 1의 제곱 곱하기 p 더하기 0의 제곱 곱하기 1-p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서 역시 똑같이 p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x라는 즉 추출된 빨간 공의 개수 자체를 드디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n개의 정의된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즉 x1, x2 이 xn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x라는 확률 변수를 1 또는 0이라고 정했으니까 즉 x1부터 xn을 다 더해주면 우리가 총 추출된 빨간 공의 개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x라는 확률 변수가 나오겠죠. 즉 x는 뭐가 돼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 가서 xn까지 다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x는 얘는 뭐랑 같냐면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 가서 xn 이렇게 다 더한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다 쪼갤 수가 있죠. 즉 expectation은 독립 조건 관련 없이 그냥 선형적인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x1 더하기 이 x2 더하기 쭉쭉쭉 가서 이 xn 이렇게 다 선형적으로 쪼개질 수가 있죠. 독립 조건 없이도. 그래서 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p가 n개 있으니까 np가 되는 거죠. 또한 자 이제 1번을 해결한 거죠. 평균 구했으니까 분산 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산 xi 각각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분산의 정의는 사실 제곱에 대한 정률인데 정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 베어리언스는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2의 제곱의 평균에서 제평평제라고 부르죠. 평균의 제곱 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의 xi 제곱에 대한 평균은 뭐였냐면 p였습니다. p 빼기 2의 expectation 뭐였냐면 xi에 대한 평균 p였습니다. 그래서 p의 제곱을 한 거죠. 즉 얘를 묶으면 어떻게 돼? p 곱하기 1-p 이렇게 될 수 있겠죠. p가 공통인수니까 묶으면. 그래서 베어리언스 xi에 대한 베어리언스가 이거기 때문에 따라서 베어리언스 x는 베어리언스 x1 더하기 쭉쭉 가서 xn까지 되는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쪼개질 때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x1부터 xn까지가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x1부터 xn까지가 독립이 조건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리언스는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1p 빼기 1-p를 곱한 게 n개 있는 거니까 즉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어리언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분포, 이러한 x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x에 대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말하고요. x가 이런 경우를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말하고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b를 써서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시행횟수, 즉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아니라 n개의 공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즉 성공의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의 확률이 이제 빨간 공이 나오는 거, 빨간 공이 나오는 그 개수를 확률 변수로 뒀기 때문에 그걸 성공의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성공의 횟수에 대응하는 확률, 즉 그거를 BNP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시행횟수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로.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즉 얘의 경우에는 x가 바이노미얼을 따르는데 n, p가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평균은 사실 공식입니다. 공식. 평균은 np가 되고 분산은 np, 얘를 우리가 q라고 한다면 npq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사실 그거의 빌드업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3번에서 제가 노트에는 아마 2차원 균등 분포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트에서는 이게 2차원 균등 분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지금 수정해서 아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제가 다음 이제 영상, 이걸 영상 2개를 찍을 건데 두 번째 영상에서 수정해서 제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까지 풀고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말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하나씩 이제 OX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OX를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면 첫 번째는 분산이 존재하면 평균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얘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84페이지에 정리 10일에 대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의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X의 K차 정률이 존재하면 뭐냐면 K보다 작은 어떤 J에 대해서 이거인 양의 정수 J에 대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J차 정률도 존재한다라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정률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분산의 정의가 그 제평평제,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라고 마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의는 이게 아니라 분산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 평균을 만약에 뮤라고 한다면 이거이면 x-뮤에 대한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이게 분산의 정의였어요. 이게 베어리언스 x의 정의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중심 정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정의가 2차 중심 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x 어떤 k, 그러니까 어떤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그 x k 승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k차 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k차 정률에 대한 정의고, 이 중에서 이 뮤를 뺀, 이 뮤를 이제 expectation이라고 한다면 이 x에서 뮤를 뺀 거에 대한 k차, 즉 x 빼기 평균을 이 변수로 봤을 때 얘에 대한 k승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이걸 k차 중심 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x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2차 중심 정률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차수의 정률은 그거보다 낮은 차수의 정률에 대해서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 정리 11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존재하면 평균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산이라는 거는 말했지만 2차 중심 정률이고, 평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1차 정률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률은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X의 K승에 대한 평균을 K차 정률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평균은 K가 1일 때잖아요. 그래서 1차 정률이 평균이 됩니다. 즉 분산이 2차 정률이고 평균은 1차 정률이기 때문에 높은 차수의 정률이 존재하면 낮은 차수의 정률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분포의 평균이 존재하면 항상 유일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항상 참이 되죠. 그 이유는 이 평균이라는 게 있으면 평균은 특성상 항상 유일하고 대신에 분포는 유일하지가 않죠. 분포는 유일하지가 않더라. 따라서 이 근거 때문에 우리는 평균이 존재하면 그 평균은 항상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제곱의 평균하고 평균의 제곱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대소 관계를 보는 건데 얘도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분산의 특성상 얘는 제평 평제, 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분산은 항상 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항하게 되면 그러면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 비교했을 때 얘가 제곱의 평균이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3번은 참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점은 평균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얘도 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코시 분포가 되고 코시 분포는 평균이 존재하지가 않았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코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꼴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얘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평균을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확률 밀도 함수를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코시 분포라는 거는 지금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 즉 1 플러스 x제곱에다가 파이를 한 거에다가 그거 분의 1이라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 분포를 얘기합니다. 연속형 분포를 얘기하고요.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로 나냐면 이러한 벨 쉐이프트 모양, 즉 종 모양과 유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일단 우함수죠. y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y축 대칭이 되는데 얘의 평균을 생각하면 x 곱하기 fx,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값 x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fx를 적분한 게 정인데 얘는 우함수라 했으니까 2배의 0부터 무한대까지 x 1 플러스 x 제곱되고 여기 파이분의 1 앞으로 빼면 얘를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절대값 x, 즉 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x dx를 적분한다는 건 2를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을 해준 다음에 얘는 t로 치환하면 이게 d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얘는 t분의 1 dt를 적분해 주는 것과 같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ln 절대값 t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발산해버리죠. 얘는 무한대로 가면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평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시 분포,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 코시 분포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y축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대칭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평균이 존재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지금 다음과 같이 x 곱하기 fx, 그러니까 절대값 x에 fx를 곱한 거를 다 서메이션 한 게 유하는 값을 가지면 x의 평균이 항상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거는 정의에 의해 성립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왜 유한하다고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무한계예요. 뭐 1부터 2까지 다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급수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 급수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급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모닉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죠. 조화급수라는데 이거는 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값 자체가 발산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말할 수가 없어서 평균이 항상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얘가 유한한 값을 가진다. 즉 만약에 이게 x라는 것이 무한한 값이라면 급수 형태로 나와질 건데 그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확률변수의 개수는 유한할 수도 있겠죠. 유한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유한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무한계일 때는 얘가 급수의 형태인데 그 급수가 수렴을 해야지 평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발산하게 되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 y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얘가 이렇게 쪼개진다 라고 돼 있는데 얘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왜 거짓이냐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x, y가 독립이어야, 얘가 독립이면 x 더하기 y에 대한 분산이 쪼개질 수 있다 그랬지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수통 1에서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건 충분 조건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안 되고 이쪽 방향만 성립하기 때문에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번부터 16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